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김장호 교수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즉 인공지능 서비스를 최적의 환경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 일종의 특별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시스템의 필요성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개발된 어떤 그 최신 컴퓨터들 약간 소개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미나는 꼭 컴퓨터 분야나 인공지능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 즉, 네, 저는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 즉 컴퓨터를 설계하는 역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하고 저희 학생들은 서울대에서 다양한 컴퓨터 설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만. 네, 자, 오늘의 토픽은 이런데요. 일단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워크로드, 즉 서비스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워크로드를 잘 이해해야 컴퓨터를 최적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로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짧게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향을 말씀드리고 저 연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 끊으실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 하면은 뭐 알파고라든지 이런 일종의 인식, 그림을 인식하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강한데요. 사실 그림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뭐 통역을 한다든지 뭐 말을 이해한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잘 쓰이고 있죠. 굉장히 핫한데 사실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잘 만들면 다 뭐 성능이 잘 나오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들은 이건 지금 구글에서 가져온 컴퓨터 사진인데요. 간단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전력도 많이 먹고 비싸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의 그 뇌에서 가져온 아이디어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뇌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뭐 단순히 인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상상도 할 수 있고 뭐 뭐랄까 뭐 다양한 뭐 분석도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뭐 인지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일종의 패턴 인식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특별한 패턴을 한번 보고 나면 비슷한 패턴을 찾아내는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뇌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또 전력도 별로 안 먹잖아요. 사람의 뇌는 뭐 햄버거 하나 먹고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컴퓨터를 바꿔보면 컴퓨터가 크고 비쌀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별로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딥러닝, 머신러닝, 기계학습 같은 것을 위한 컴퓨터를 만들고 있고, 오른쪽은 사람의 뇌에 가까운 뭔가 지금과의 지능과는 다른 뭐 뇌를 잘 이해해보자 하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인공지능 컴퓨터를 개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톡은 왼쪽에 딥뉴럴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쓰는 그런 워크로드에 대한 일을 할 거예요. 네, 그걸 목표로 하고 거기서 성능을 잘 내기 위한 컴퓨터 개발하는 분야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 왼쪽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컴퓨터가 돌려야 되는 워크로드가 어떤지 이해를 해보는 게 좋아요. 사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사실 딥러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엔 사람의 뇌에서 온 거고 뇌는 결국 생물학적인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뉴런을 보시면 일종의 뭐 몸체가 있고 뭐 손과 발이 있죠. 그러니까 뭐 위에 있는 걸 손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걸 발이라고 할게요. 그럼 손에서 정보가 날아오면 몸체에서 뭔가를 해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밑으로 이 정보를 내보낼까 말까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런데 이런 뉴런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이 누군가의 손에 연결되고 이런 애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각 뉴런이 일종의 파형을 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서 내가 내보내기로 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은 이 그래프 형태, 그러니까 일종의 전압을 보내는 거거든요. 화학적인 전압을 보내는 건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파형처럼 생긴 그런 전압의 변화를 보냅니다. 이게 정보를 보내는 방법이고요. 이걸 멀리서 보면 이 하나의 파형을 보내는 거를 어떤 시간 내에 파형을 많이 보내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적게 보내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걸 멀리서 보면 이 뉴런이 정보를 많이 내보내고 있구나. 이 뉴런이 정보를 적게 내보내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뉴런의 일종의 바쁨도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일반적인 뉴런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어떤 뉴런의 발과 어떤 뉴런의 손이 연결이 될 때 그 사이에 여기서 보시면 뉴럴 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일종의 정보 전달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뉴런의 각 발과 손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마다 있는 건데 이것의 양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 양에 따라서 받은 정보를 내보내는 받은 정보 정도에 따라서 내보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트랜스미터가 많으면은 강한 파형이 들어오면 강한 파형을 내보내는 거고 저게 적으면 파형을 뭐 줄여서 내보낸다든지 안 내보낸다든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재밌는 걸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뉴런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종의 수학적인 뉴런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의 생물학적 뉴런을 가지고 이제 수학자라든지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런 가짜 뉴런을 만들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티피셜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가짜 뉴런을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앞 슬라이드에서는 이 뉴런이 받는 정보가 일종의 파형이라고 했고 그 파형이 얼마나 뭐 자주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정도였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는 가짜 뉴런은 어떤 숫자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1, I2, I3, I4가 숫자입니다. 숫자가 들어오고 아까 뉴런의 손과 발 사이에 있던 그 동그라미들이 있었죠. 정보 전달체 같은 거. 그게 많으면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적으면 적게 전달하는 건데 그 양을 또 숫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weight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뭐 W1, W2, W3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그 weight의 양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할 거니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input 곱하기 weight을 각 손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더해요.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게 일종의 그 썸입니다. 저 중간에 있는 S가 그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것들을 더한 일종의 합인 거죠. 자, 이게 저희가 뭐 중학교 정도에서 요즘 중학교에서 배우는지 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벡터라고 하죠. 지금 이게 두 개의 벡터를 곱해서 다 프로덕트를 내는 건데 결국 일종의 숫자를 곱해가지고 그걸 더하는 거죠. 그래서 S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다른 뉴런이 일종의 펑션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왼쪽 위를 보시면 이게 스텝 펑션인데 이렇게 닷 프로덕트 S가 나오면 이 S가 어떤 펑션 숫자보다 크면 아웃풋을 내보낼 거고 아니면 안 내보내는 거예요. 오른쪽은 뭐 다른 펑션을 돌리는 건데 일종의 왼쪽 위에 스텝 펑션만 보세요. 그러면 이 뉴런이 이 특정한 뉴런이 생각하는 어떤 트레스홀드보다 크면 정보를 내보낼 거니까 그게 일종의 펑션인 거죠. 이 뉴런의. 자, 그러면 굉장히 단순해요. 아웃풋 숫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뉴런이라는 거는 숫자가 들어오면 숫자를 곱하고 숫자를 더해서 그것들의 합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펑션에서 조건을 만족하면 아웃풋을 내보낼 거고 아니면 안 내보내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에서 말하는 인공지능 뉴런이라는 거는 딱 이 정도예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아티피셜 뉴런, 가짜 뉴런은 결국 벡터 계산, 행렬 계산을 많이 하겠구나. 인풋을 받아서 웨이트를 곱해서 그것들이 많으면 더해가지고 일종의 결정을 하는 거니까
계산을 많이 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선형대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행렬계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쓸모가 있어야 되니까 쓸모가 있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뉴런 하나 가지고 왔고, 가짜 뉴런입니다. 손 4개가 있고 발 하나가 있어요. 그럼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점 4개짜리 그림이에요. 그 점이 색깔이 진하면 1이 될 거고 색깔이 없으면 0이 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대각선이죠. 이 대각선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인식하기 위해서 뉴런 하나를 쓴 거고, 뉴런 손이 4개의 뉴런을 쓴 거고, 손마다 이 픽셀 점을 연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본 스텝 펑션을 쓰면 우리가 지금 W 값이 1010이라고 임의로 정해져 있다면 보세요. 왼쪽에 있는 점 1과 맨 위에 있는 뉴런 웨이트 1이 곱해져서 1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0 곱하기 0, 1 곱하기 1, 0 곱하기 0 이렇게 나올 거니까 썸이 S가 2가 나오게 되죠. 근데 제가 그냥 정했어요. 이 뉴런은 1.5보다 큰 값이 나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대각선을 잘 이해한 거야. 이렇게 제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변했을 때 오른쪽에 나오는 아웃풋 값이 1.5가 넘으면 대각선인 거고 1.5가 안 넘으면 대각선이 아닌 걸로 인식하는 뉴런인 거예요. 자, 요게 인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딱 봤을 때 1.5보다 큰 수가 나오면 대각선인 걸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을 맞추려면 중간에 있는 저 빨간색 점선 부분에 있는 웨이 값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저 웨이 값이 4개가 전부 다 0000이라면 인풋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다 아웃풋이 0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대각선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뉴런의 저 중간에 있는 숫자들을 뭘 집어넣느냐가 결국 이 뉴런에게 네가 뭘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학습입니다. 자, 만약 학습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거 색깔별로 이제 진하기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대각선이죠.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뉴런에다 이거를 돌려보면 0.7 곱하기 1, 0.9 곱하기 1이 살아남으니까 이걸 더하면 1.6이 되겠죠. 그럼 1.6이 1.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대각선이구나 인식한다는 겁니다. 요게 흔히들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추론인 거죠. 추론이라는 게 결국에 예측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학습되어 있는 뉴런에다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 대각선이구나 이런다는 거죠. 요게 추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뉴런을 받으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아까 제가 학습을 시킨 걸 드렸지만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모든 값에다가 0.5, 0.5, 0.5, 0.5 그냥 중간 값을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시킬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이건 대각선이니까 이게 1.5가 넘는지를 보는 거죠. 해보니까 1.5가 안 돼요. 왜냐면 0.5 더하기 0.5는 1이니까.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1에 묶인 0.5는 작았다. 0.5를 0.6으로 올리자. 0에 묶인 0.5는 틀렸구나. 저 0.4로 내리자. 이렇게 결과값을 보고 올릴 거 올려주고 내릴 거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면 아까보다 조금 나은 점수가 나오겠죠. 1.2가 나올 겁니다. 그 1.2도 아직은 대각선이 아니니까 아까보단 나아졌는데 여전히 틀렸구나. 그럼 올릴 거 조금 더 올려주고 내릴 거 조금 더 내려주다 보면 결국에 어느 숫자가 나오는 순간 1.5 트레스홀드가 넘어갈 테니까 대각선을 맞추겠죠. 요게 일종의 트라이얼 에러 방식의 학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뭘 배우셨냐면 사람의 머리에 있는 뉴런을 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가상의 뉴런을 만들 수 있구나. 가상의 뉴런에 대해 손과 발이 있을 텐데 그 손에 붙어 있는 웨이트에 어떤 값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예측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 예측하는 과정을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추론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 값을 조절해 주는 게 학습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과장해서 딥러닝의 30%는 이해하셨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나면 문제를 조금 키웠어요. 자, 이제는 점 4개짜리 그림이 아니라 바둑판을 가지고 왔어요. 이 바둑판은 뭐 한 점당 뭐 하얀색이면 0, 검정색이면 1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인풋이 많잖아요. 벌써 이걸 보면은 뭐 10개가 넘는 가로와 세로가 있으니까 이거 곱하면은 100개도 넘을 텐데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100개의 인풋이 필요한 거죠. 뭐 뉴런의 손도 합이 100이 넘어야 될 거고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냐면 조금 복잡한 거를 예측하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건 이런 겁니다. 이 바둑판을 딱 보여줬을 때 이게 이기는 바둑이 하얀 바둑이 이기는 바둑인지 지는 바둑인지 그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바둑판을 다양한 걸 계속 보여주면 이 누런 모델들이 이거 하얀 게 이기고 있어. 아니면 검정색이 이기고 있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알파고도 이거 이상이 아닌데 딱 이런 거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패턴을 인지하려고 하면 복잡한 누런이 필요해요. 이걸 보시면 누런을 일단 많이 썼구나.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누런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게 인공지능 분야의 엄청난 뭐 발견이자 개발인 건데 이렇게 처음 단에 있는 누런들과 그 다음 단에 있는 누런들을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를 레이어가 즉 단이 2개 이상 3개 되게 늘었다고 해서 깊어졌다고 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걸 DN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딥러닝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딥러닝도 배우셨어요. 굉장히 쉽죠. 이게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딥러닝이 요즘에 점점 잘하게 됐으니까 인식을 잘하니까 점점 이 레이어가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벌써 보시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만 봐도 주요 연구 결과들이 이 레이어를 뭐 한 3, 4개 쓰다가 이제는 막 수백 개도 써요. 지금은 더 많이 쓰겠죠. 점점 뉴런이 많아지고 점점 복잡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그림들이 있으면 요거는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이거를 지금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알파벳을 가르쳐 주고 흘려 쓰는 필기체를 인식하고 싶다면 뭐 이 잘 정의된 이 알파벳을 학습을 시켜야겠죠. 자, 뉴럴 네트워크가 저한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이제 A 보여주고 B 보여주고 C 보여주고 D 보여주고 각각의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A한테 학습을 시켜버리면 B를 못 맞출 거고 B에다 학습을 시켜버리면 C에다 못 맞추게 되죠. 그래서 이걸 잘 맞추기 위해서는 한 번씩 살짝 보여준 다음에 조금씩 고쳐봅니다. 아직 A 안 맞췄지만 B를 보여주고 아직 B를 못 맞췄지만 C를 보여주고 이렇게 그림을 돌려가면서 계속 보여주고 한 몇 시간이 흐르고 몇십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모든 알파벳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돌아가면서 모든 그림을 보여주는 학습법인데 실제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막 찍어서 구글 클라우드에 올리면 구글 데이터 센터가 밤새워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진을 다 조금씩 이제 돌려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처음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그 학습 모델을 가지고 이거 강아지구나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잘 이해가 되시죠? 학습을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림은 굉장히 많고 같은 그림이라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곱하기 그림 수를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계산을 해야 돼요. 학습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인공지능의 품질을 결정하는 거는 딥러닝의 품질을 결정하는 거는 네트워크의 디자인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얼만큼의 뉴런을 쓸 거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 그림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트레이닝은 굉장히 비싼 거구나. 계산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됐고 인퍼런스, 추론은 그렇게 만들어진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딱 돌려보면 눈 깜짝할 새 딱 한 번 돌려보고 이게 뭔지 알아내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CNN, 뭐 그림 보여주고 그림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자, CNN을 하나 맞춰보겠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사실 뭐 하나만 이해하면 다른 거는 일종의 변형이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것도 딱 보면은 네트워크가 한 레이어가 뭐 4, 5개 연결돼 있죠. 그런데 이거 딱 보면 멀리서 보면은 뭐 마법 같아요. 뭐 그림들을 사람들 막 그림 보여주면 첫 번째 레이어가 뭐 사람의 뭐 코나 눈의 윤곽을 알아내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한테 주면 그 다음 단에서는 막 눈과 코를 알아내고 그 다음 단에서는 사람을 알아내고 그러니까 얘가 철수인지 영인지 알아낸다. 이런 네트워크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가 그런 걸 하는 CNN 네트워크라면 저 줄 하나하나에 웨이 값이 있겠죠? 아까 우리 학습하는 그 값. 그 값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잘 인지하고 못하고 그걸 하겠죠. 자,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려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CNN 같은 네트워크는 CNN 컨볼루션, 뭐 컨볼루션, 풀링,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뭐 세 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잘 보시면 될 텐데 인풋이 그림입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4 곱하기 4 픽셀의 그림이죠. i0부터 i15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에 돌릴 건데 그 네트워크의 웨이 값들이 K0부터 K8까지 9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인풋에다가 웨이를 곱할 거니까 아까 다프라도 기억나시죠? 9개짜리 벡터 곱하기 9개짜리 벡터를 할 거니까 인풋 벡터 곱할 거니까 이렇게 I0 곱하기 K0, I1 곱하기 K1, I2 곱하기 K2 이렇게 딱 9대9의 곱하기를 한 닷 프로덕트가 첫 번째 아웃풋 O0가 돼요. 그렇죠? 인풋이 여전히 크니까 이제 이 인풋을 한 칸 옮겨서 I1, I2, I3, I4, I6, I7, I9, I10, I11 요 인풋 9개를 잡아서 커널을 곱해요. 그럼 O1이 나옵니다. 이렇게 4개가 그러다 보면 이거를 빨간색을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또 왼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 칸 가면 일종의 이걸 슬라이드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스텝으로 슬라이딩을 하면 우리가 아웃풋이 4점이 나오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하드웨어로 뉴럴 네트워크로 치환을 시켜보면 우리가 뉴런이 많다고 치면 16개 뉴런이 있다고 치고 웨이트 많이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O0는 이렇게 9개짜리 뉴런 네트워크 웨이스에 있는 계산으로 끝낼 수 있죠. 그렇죠? O1, O2, O3를 수학적으로 아까 돌린다고 말씀드렸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웨이스를 4번 복사해가지고 다른 인풋들에게 묶어주면 한 번에 모든 계산을 끝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돈을 아끼지 않고 하드웨어나 계산기나 웨이트를 다 사용한 겁니다. 그럼 한 번에 이 슬라이딩 하는 거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뭐 이해하시고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면 이건 비싼 거고 만약에 하드웨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뉴런이 뭐 아홉 개의 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슬라이딩을 진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풋과 커널 웨이스 한 번밖에 못 곱하니까 그러면 뭐 커널 값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K0부터 K8까지는 인풋을 4가지 세트로 변해서 넣어주면은 곱하기를 네 세트를 해야 될 거고 그때마다 O0, O1, O3, O4가 나오겠죠. 음, 만약에 우리가 하드웨어 리소스가 자원이 부족하면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이 컨볼루션을 네트워크로 수행할 수 있겠죠.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굳이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사실 뭐 그림이나 인풋이나 이게 2차원으로 보여드렸지만 뭐 3차원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사실 3차원을 펼치면 2차원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3차원으로 이 인풋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커널 세트가 여러 개가 있다면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뭐 색깔을 표시하는데 3가지의 뭐 필터를 써서 합치면 뭐 이런 개념인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결국 커널이 많으면 이거를 병렬로 곱해서 아웃풋을 병렬로 뽑아낼 수 있는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컨볼루션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전부고 아까 풀링 레이어나 뭐 풀리 커넥트 레이어는 이거의 변형이기 때문에 뭐 인풋이 크냐 커널이 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슬라이딩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사람보다 이미지를 잘 인식하는 컨볼루션 CNN 네트워크라는 게 딱 이 정도예요. 그러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별거 없네? 그냥 병렬 계산 많이 하는 게 전부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이게 1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 벡터를 행렬을 병렬로 곱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잠깐만 계산이 비싼 건데
야,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검정색도 엄청 많고 하얀색도 엄청 많은데 만약에 뭐 하얀색 많고 아니면 또 어떤 웨이시 0이 많다면 이거 0을 곱해봐야 소용없는데 이거 계산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0이 많으면 계산하지 말아야지. 오이 그림이나 웨이트 중에 0이 반만 돼도 계산 반만 안 해도 컴퓨터가 2배 빨리 돌 거고 전력을 반으로 뭐 줄여서 수행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 같은 계산 안 하겠다는 그런 최적화를 시켜보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계산이 실수 곱하기 실수를 막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컴퓨터는 정수 계산과 실수 계산의 난이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정수는 금방 계산할 수 있는데 실수는 이렇게 리얼 넘버 말씀드리는 거죠. 소수가 있는 수를 막 곱하기 시작하면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지고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야, 우리가 꼭 3.14 15 곱하기 2.22 해야 되냐? 3 곱하기 2로 하면 안 되겠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딥러닝의 품질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자면 네트워크의 디자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했냐가 되게 중요하고 학습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추론을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건 결정 난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NN 같은 진짜 서비스를 해보려고 하면 야 이거 웨이시나 인풋 중에 0이 많은데 그런 거 계산 안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일종의 0이 많은 애들은 계산을 안 하겠다는 가지치기, 프루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필요 없는 계산 안 하겠다는 거죠. 필요 없거나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실수 계산 많으면 실수를 정수로 하면 안 되겠니? 해서 점점점 단순한 숫자 형태를 쓰려는 노력이 있어요. 그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프루닝과 퀀타이제이션이 인공지능의 부담을, 그러니까 수행 부담을 굉장히 낮춰주고요. 하드웨어도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실제 이제 그러면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수행 시스템을 만들어 왔나를 생각해 볼게요. 음, 자, 보시면 이게 사실 이 앞에 있는 백그라운드 전부 다 요 네 가지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건데 첫 번째, 계산기가 엄청 많아야 되는구나. 왜? 벡터 계산을 많이 하죠. 벡터 곱하기 벡터를 하고 그걸 더하니까 뭐 벡터에 20개 원소가 있다면 20개 계산기가 필요해야 그 두 개의 벡터의 닷 프로덕트를 계산하니까 계산기 엄청 많아야 되는구나.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벡터를 읽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벡터라는 그 데이터가 인풋이든 웨이시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장 장치, 스토리지에서 뭐 SSD나 이런 데서 메모리로 올라올 거고 뭐 D램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죠. D램에서 캐시, 뭐 SRAM 더 빠른 메모리로 올라오고 결국엔 계산기의 인풋으로 들어가야 돼요. 즉 메모리에서 이걸 가져오는 과정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거 비싸죠. 사실 컴퓨터 전공자들은 폰노이만 컴퓨터 구조라는 걸 아는데 폰노이만 컴퓨터라는 요즘의 모든 컴퓨터의 어머니 같은 모델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비싼 구조의 컴퓨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컴퓨터들은 메모리에서 많은 값을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빨리 가져오기 힘들고. 자, 우리가 두 개의 벡터 계산할 건데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힘들고 가져오는 게 느리면 아무리 계산기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2번 메시지입니다. 데이터를 빨리 많이 가져와야 되고 한번 가져오면 내려보내지 말고 자꾸 재사용을 하고 싶어요. 자, 이게 우리가 만드는 컴퓨터가 해줘야 되는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이 요즘에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 준비를 못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고 그림이 점점점 많아지면 하나의 컴퓨터로 아무리 계산기가 많고 아무리 메모리가 뭐 잘 만들어져도 느린 거예요. 자, 그러면 컴퓨터를 여러 개 쓰고 싶죠. 여러 개 쓰고 싶으면 여러 개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해야 돼요. 그 통신이 느리면 아무리 계산기나 메모리가 뭐 좋아도 인공지능 프로세싱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컴퓨터들이 빨리 통신할 수 있는 통신기도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점점 뉴럴 네트워크가 커지고 복잡해져서 그래요. 그렇게 중요해지고 컴퓨터 연결하고 나면 이제 컴퓨터 하나에다가 계산기를 몇 개까지 꽂을 것인가 아니면 그런 컴퓨터를 몇 개까지 연결해줄 수 있는가 이걸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확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인공지능 칩을 프로세서를 만든다, 뭐 더 좋은 메모리를 만든다 이런 걸 넘어서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하나의 빵빵한 서버를 만드는 이런 연구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왜 계산기가 많이 필요하고 왜 메모리를 더 빨리 많이 가져오는 구조를 개발해야 되고 왜 서버들을 연결해야 되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 사실 이렇게 쉽기도 어렵죠. 쉽습니다. 자,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구글이 뭐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 구글이 뭐 이 동네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자, 구글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알파고로 뜬 건데, 자, 이제 알파고가 일종의 사실 여러분들 알파고도 거의 이해하셨어요. 바둑판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기는 바둑을 많이 보고 나면 이제 처음 보는 바둑판을 봐도 너 이기는 바둑이네, 너 연락이 이기고 있네, 너 지고 있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두면 되죠. 아직 남아있는 뭐 점이 놓을 수 있는 게 한 220개 남았으면 각각의 놓은 그림을 보여주고 이기는 바둑이니 물어보면 알파고가 이기는 바둑이라고 말해주면 거기다 누르면 되는 거죠. 딱 알파고가 그 정도인 건데 얘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니까 계산기 많이 필요하고 메모리 많이 필요하니까 구글은 TPU라는 자기들의 독점적인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들었어요. 독점적인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구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꽂는데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U나 뭐 이런 것처럼 막 꽂는 거죠. 많이 꽂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기기가 들어왔으니까 프로그램이 이걸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인지해야 되고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글이 개발한 게 여러분들이 서비스 개발할 때 많이 쓰시는 텐서플로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 가속을 하기 위해서 뭐 GPU를 만들고 뭐 이렇게 TPU를 만들고 뭐 CPU를 만들면 얘네들도 결국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그게 컴파일돼서 그 기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그 내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이걸 협력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텐서플로우는 일종의 표준화된 그런 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야, 알았어. 그럼 우리 구글 TPU는 얘네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쉽게 짜오너라. 그럼 우리 TPU에 잘 맞게 우리가 돌려줄게. 뭐 이런 것도 하는 거고 또 구글은 꼭 TPU만 쓰는 게 아니라 CPU나 GPU도 쓰니까 이것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지원을 구글이 다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들은 텐서플로우나 뭐 다른 회사의 파이톨치나 카페나 이런 것만 하나 배우고 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들어있는 게 TPU인지 GPU인지 이런 거 별로 고민 안 하겠다는 거죠. 즉 구글은 텐서플로우랑 이렇게 TPU를 가지고 옵니다. TPU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TPU가 지금 버전 2들이 막 나와 있는데 옛날 거를 좀 보면 이게 뭐 많은 그림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빵빵한 계산기가 필요한데 얘네들은 빵빵한 계산기를 시스톨릭 어레이라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거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빵빵한 병렬 계산기가 있고요. 계산기는 결국 벡터 곱하기 벡터를 할 거니까 그 벡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메모리를 써야 돼요. 자, 일단 이 계산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있는 계산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인풋이 뭐 이제 3차원 그림이지만 사실 2차원 그림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빨간색 빨간색 그림 판 3개를 합쳐서 큰 빨간 3개라고 하면 그게 9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A0부터 뭐 C2 그다음에 뭐 그 뒤에 있는 애들 A1 뭐 이렇게 가면은 지금 일종의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웨이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세요. 가장 흐린 노란색을 보시면 이 9개짜리 노란색 판과 빨간색 판을 9개짜리를 곱해가지고 하나의 숫자를 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9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결국에는 27개짜리인 거고 빨간색 27개짜리 원소, 노란색 27개짜리 원소를 곱하는 거죠.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특별한 계산기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시스톨릭 어레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지금 그 숫자를 계산기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A0, A1, B0, B1 그 다음에는 A1, A2, B1, B2 그 다음에 A2, A3, B2, B2 이런 식으로 일종의 딱 필요한 순간에 미래
순간 후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노란색의 그 웨이트를 컬럼으로 정렬해서 한 칸씩 집어넣어 보면 지금 요것들 보면 A0 곱하기 X0가 바로 이루어지죠. 그 A0 곱하기 X0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럼 A0 곱하기 X0가 밑에서 내려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그 시점에 왼쪽에 있던 A1과 X1이 곱해지겠죠. 그리고 더합니다. 또 그게 내려가면서 왼쪽에서 오는 애들이 곱해지는 것과 더해지고 이렇게 땅땅땅땅땅 27번 내려가면은 아웃풋 값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잘 특별한 계산기 구조를 만들고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정렬을 잘 해주면 이거는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고 구글의 특별한 컴퓨터 프로세서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벡터 곱하기 벡터만 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시스톨릭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인풋이 크거나 뭐 데이터가 크거나 그러면 그걸 잘라가지고 순차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되겠죠. 뭐 하드웨어는 내가 인풋을 몇 개 서포트할 수 있는지 웨이트를 몇 개 서포트할 수 있는지 아까 그 어레이의 크기가 정해져 버렸으니까 뭐 만약에 인풋이 크거나 뭐 커널이 많거나 그러면 잘라서 넣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잘라서 넣어주면서 원하는 계산을 빼내는 것도 인공지능 계산기의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게 구글이 제안하는 시스톨릭 어레이를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건 회사의 제품이니까 뭐 내부 구조 정확히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기가 돌아가고 나면 계산기가 돌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뭐 굉장히 좋은 메모리를 써서 좀 전세대 메모리를 쓰는데 요즘에 구글 TPU는 HBM이라는 굉장히 좋은 메모리를 씁니다. 굉장히 좋은 메모리라는 게 인공지능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빨리 빨리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특별한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런 메모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계산기, 병렬 메모리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칩을 만들면 구글이 자랑하는 TPU 같은 프로세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가속기가 아니고 우리가 구글이 인공지능 가속을 위해서 굉장히 커스터마이징, 즉 특별하게 만든 프로세서 구조인 거죠. 즉 이거밖에 못하는 겁니다. 지금 2018년도, 2029년도, 2020년도 오면 이 TPU도 또 발전을 해가지고 각각의 프로세서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것도 한 판에 4개씩 꽂아요. 지금 요 보시면 TPU 버전 3가 3세대 TPU가 4개에 꽂힌 거예요. 4개 꽂히고 하도 뜨거웠고 계산을 많이 하니까 뜨겁습니다. 뜨거우니까 이제 바람으로 팬으로 온도를 낮추지 못하고 위에 물로 낮춰요. 물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칩 사이에. 그래서 온도를 빼냅니다. 그래서 이 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여기 한 보드라면 여기 TPU 버전 2였고 이 TPU 버전 3가 연결된 모습이에요. 일종의 거의 슈퍼컴퓨터죠. 여기 보이는 보라색 줄은 그 내부 구조 연결인 거고 하늘색 줄은 컴퓨터를 세우는 그 큰 놈들을 연결시키는 줄인 거죠. 즉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인공지능의 좋은 컴퓨터는 계산 잘해야 되고 값을 잘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확장이 돼야 되는데 TPU 같은 경우는 이미 확장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연결하는 거에. 자, 이렇게 구글의 솔루션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요즘에 또 인공지능 시장에서 강자인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그러니까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잘 아시다시피 게임을서 유용한 그래픽을 처리하는 프로세서, 즉 그래픽 프로세서 GPU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 3D 그래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인공지능에 딱 맞게 돼 있어요. 이거 운이 좋은 거예요. 뭐 엔비디아 잘한 게 아니라 운이 좋은 겁니다. 게임을 위해서는 3D 그래픽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3차원 그래픽이 필요한데 3차원 그래픽이라는 게 결국에 3차원 지도거든요. 3차원 지도가 X축, Y축, Z축 이렇게 한 점을 색깔로 표시한 겁니다. 즉 결국에는 3차원으로 표시한 것들은 결국 색깔로 표시한 점들인 거고 그 점들을 다 우리가 그 2D로 펼쳐보면 한 3차원 지도가 나온 거죠. 그럼 우리가 눈을 이렇게 시점을 변경하면
요 지도를 우리가 보는 시점을 변경하면 이 지도를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저희 눈에 보이는 면이 나오도록 그 회전시키는 게 결국에는 다 벡터에다 벡터를 곱하는 딱 인공지능이 원하는 그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GPU는 원래 게임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필요했던 조건을 많이 갖추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계산기 엄청 많고요. 점마다 색깔 계산을 병렬로 해야 되니까 그 점들이 다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 값을 많이 가져오는 그 첨단 메모리를 이미 쓰고 있어요. 요게 이런 그림인데요. 이걸 GPU 왼쪽 위에 있는 GPU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그 GPU 칩이고요. 저 칩을 들어가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계산기가 있습니다. CPU에 계산기가 4개, 5개, 8개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은 수천 개, 수만 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즉 계산기 조건을 맞췄어요. 근데 수천 개, 수만 개 계산기가 있으면 수천 개, 수만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빼와야 되겠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에서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좋은 메모리들은 메모리 판을 이렇게 적층 구조, 그러니까 벽돌처럼 쌓아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기둥을 뚫어가지고 기둥 수만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일정의 고대역 폭 메모리를 요즘에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GPU 구조에서 왼쪽 위에 있는 그 그림이 일종의 3차원 메모리인데요. 그 3차원 메모리와 엄청 많은 GPU 계산기를 붙여버리면 아까 1번 조건, 2번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냥 인공지능이 등장하자마자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뭐 고칠 것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아까 3번 조건, 4번 조건도 얘들이 빨리 먼저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그림이 아무리 우리가 GPU가 빵빵해도 점점점 그림이 더 커지고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보내니까 계산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GPU 하나로는 이게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GPU도 이제 8개씩 막 연결합니다. 8개 연결하는 컴퓨터라는 거는 컴퓨터가 이미 GPU 8개 꽂을 수 있어야 되고 그 8개 밑에 있는 GPU끼리 연결된 네트워크도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그런 빠른 판이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이제는 그런 빠른 판까지 만들어 오는 거예요. 즉 자기도 GPU를 딱 꽂으면 그 GPU 밑에 있는 애들이 빨리빨리 통신할 수 있는 일종의 통신 기술을 개발했고 그걸 여기서 NVLink라고 하는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GPU를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GPU가 8개 연결해서 하나의 컴퓨터가 되었고 그 컴퓨터로도 감당을 못하니까 GPU 16개를 연결을 해요. 근데 16개를 연결할 수 있는 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8개짜리 판을 2개를 연결하기 위한 또 일종의 스위치를 또 개발을 해요. 이게 또 엔비디아의 전용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GPU 8개가 연결된 판을 또 연결시켜가지고 GPU를 계속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GPU 수를. 자, 그렇게 엔비디아는 이미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4번 조건을 다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인공지능 시장에서 굉장히 강자가 된 거고 주식이 뭐 익스포넨셜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거 싸지 않습니다. 뭐 GPU 16개짜리 서버 하나 사려고 그러면 뭐 4억, 5억 막 이래요. 이래도 없어 못 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는 이것마저도 연결시켜가지고 뭐 GPU 슈퍼파, NB 슈퍼파드 뭐 이런 식으로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대규모 연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멜로녹스라는 또 회사를 사요. 또 엄청나게 막 조 단위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게 블루필드라는 그 최근에 인수한 멜로녹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 건데 GPU를 한 노드에 많이 연결했을 때 GPU끼리 막 직접적인 통신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보통의 컴퓨터는 뭐 GPU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통신하게 만들려면 CPU를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CPU 거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GPU끼리 막 통신할 수 있게 하고 그 GPU끼리 통신할 수 있으려면 기존의 운영 체제를 그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 체제는 CPU에 의존하는데 이제는 그런 운영 체제의 기능들을 GPU에 가까이 있는 특별한 컴퓨터가 담당하게 만들어요. 그게 얘네들의 이제 블루필드인데 이 엔비디아의 블루필드는 스마트 릭이라고 일반적인 네트워크 카드에다가 일종의 컴퓨터를 붙여가지고 그 네트워크 카드가 이런 GPU들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지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첨단 기술이에요.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는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계 강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판을 키워가지고 큰 컴퓨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은 결국 이게 표준입니다. 자, 표준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GPU처럼 TPU나 GPU처럼 일단 계산기 많이 받고 일단 메모리 많이 받고 걔네들이 확장이 될 수 있게 칩이 연결되게 해서 하나의 컴퓨터를 만들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그 컴퓨터들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인텔은 잘 아시지만 인텔은 CPU 개발 회사죠. CPU 개발합니다. CPU는 잘 안 맞아요. 이 인공지능에. 왜냐면 일단 계산기가 많지 않아요. 뭐 심드라고 뭐 얘네들도 계산기가 좀 여러 개 있는 구조가 있긴 한데 그래봤자 수십 개지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단위가 다르니까 CPU는 인공지능 같은 계산하기엔 계산기도 부족하고 메모리 대역도 부족해요. 그래서 인텔이 돈을 엄청 씁니다. 뭐 인공지능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뭐 FPGA라는 어떤 특별한 판도 사오고 뭐 벤처 기업들한테서 뭐 벤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세서도 사오고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벌써 막 이제 조 단위로 막 돈을 쓰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CPU로 인공지능이 느리니까 CPU 옆에 일종의 인공지능에 특화된 FPGA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하드웨어적으로 인공지능을 가속할 수 있는 어떤 칩을 옆에 같이 박아주는 그런 기술도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구글이나 엔비디아처럼 자기들의 독자 프로세서도 만들고 있고 이게 일종의 이건 지금 CPU가 아닙니다. 이거 GPU나 TPU처럼 따로 꽂는 거예요 컴퓨터에. 원래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바나라 회사가 개발하고 있던 건데 이걸 또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대로 따라오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계산기 많이 연결한 게 이게 결국엔 GPU랑 굉장히 비슷하죠. TPU랑도 비슷하고 그리고 칩을 개발하고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제 추론이 잘 되고 그걸 가지고 아까 GPU처럼 이 보드를 만들고 보드를 8개 꽂아서 하나의 컴퓨터를 만들고 그 컴퓨터를 또 연결해서 일종의 큰 서버를 만듭니다. 자, 결국에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뭐 구글이 하고 있는 것도 아주 비슷하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컴퓨터가 점점 커지고 있고 모든 회사가 이렇게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저한테 앞으로 20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요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대기업들이 가고 있는 방법이라면 더 신기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자, 흔히들 이야기하는 프로세서의 메모리, 뭐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생각해 보면 결국 뭔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메모리에서 뭔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가져오는 게 비싸니까 그냥 메모리 안에다 계산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메모리한테 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청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계산기가 메모리 일부분이 돼서 메모리 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싱인 메모리 안에서 계산을 해. 이런 식의 하드웨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프로세서보다 메모리를 더 잘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분명히 이런 쪽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쪽에 제품을 만들고 있을 텐데 요 그림은 외국의 어떤 벤처 기업이 갖고 온 그림이에요. 물론 이 그림만 봐서 내부적으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친구들 이야기는 우리는 이렇게 디램 모듈을 만들었는데 그 디램 모듈에 디램 칩 하나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어. 그리고 그 디램 모듈 안에는 뭐 CPU 같은 계산기도 박혀 있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프로그래밍을 하면 인공지능의 성능을 대폭 끌어들일 수 있고 심지어 CPU가 필요 없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일종의 어, 앰비셔스를 한국말로 뭐 좀 뭔가 되게 이렇게 도전적인 솔루션인 거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얘네들 아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야, 메모리를 키우지 말고 계산기를 키우자. 그리고 계산기에다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박아버리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좋은 GPU가 저 정도 칩이 저 정도 크기라면 왼쪽은
GPU에 막 수십 배 되는 크기의 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칩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가슴만한 건데 이런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얘는 뭐 당연히 빠르겠죠. 계산기 메모리가 붙어 있는데 계산기 붙어 있으니까 자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지나치게 도전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그 전류들을 가지고 전류들의 곱을 가지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게 아날로그 회로라는 건데 결국 숫자 곱하기 숫자를 할 건데 숫자 곱하기 숫자를 숫자로 만들지 말고 전류의 뭐 강함 약함을 숫자로 표시해서 전압과 전류를 잘 이용해서 걔네들을 곱해가지고 뭐 빠른 병렬 곱하기를 하겠다 이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뭐 아직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범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산기를 많이 받고 메모리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이걸 확장하고 일단 서버 하나에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서버를 많이 연결할 수 있는 확장이 필요하다. 이걸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CNN 같은 뭐 워크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돌렸을 때 결국에 멀리서 봤을 때 누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빠른 성능을 냈느냐 이걸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사들이, 많은 교수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일종의 치열한 마켓입니다. 이 인공지능 가속 칩, 서버, 뭐 시스템 만드는 거는 자, 여기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에 선언을 했듯이 오늘은 딥러닝에 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CNN, RNN, 뭐 NLP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가속기들은 굉장히 뜨겁게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해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빠른 계산기, 병렬 계산기, 병렬 메모리 확장. 그런데 이걸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5만 가지 뭐 지식을 다 투입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최적화를 해야 되는 사실 비슷비슷한 아이디어 중에서 뛰어나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1, 2, 3, 4번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저희들의 솔루션인 건데 뭐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되게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엔비디아의 블루필드 같은 거는 한 서버에 GPU를 많이 박아야 돼요. GPU를 많이 박았더니 CPU가 굉장히 바빠져요. 그게 기존의 컴퓨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에 계산기를 많이 박아야 되는데 CPU가 운영체제랑 CPU가 바쁘니까 그걸 걷어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딱 엔비디아의 블루필드가 했던 건데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걸 한 거냐면 야, 뭐 인공지능 계산기든 뭐 GPU든 이런 것도 많이 박으면 CPU가 바쁠 테니까 CPU가 바쁘지 않도록 CPU가 얘네들을 조절하는 그 운영체제 파트를 그냥 우리가 하나의 하드웨어로 만들자. 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하나의 가속기를 만든 거예요. 어떤 가속기?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 가속기나 GPU나 뭐 SS 같은 디바이스들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의 그 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별한 가속기를 만든 거예요. 저희는 디바이스 뭐 가속기라고 해서 뭐 DCS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이는 중간에 있는 파란색 DCS 세 가지가 그런 솔루션입니다. 즉 CPU로부터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부분을 내려받아서 이걸 카드를 꽂으면 디바이스들끼리 막 빠르게 통신을 하고 이제 CPU를 안 쓰니까 디바이스를 많이 꽂을 수 있어서 인공지능의 세 번째, 네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메모리에서 계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CPU에서 계산할 부분도 CPU에서 하지 말고 우리 DCS 이 카드가 계산 기능을 가지고 메모리나 스토리지 근처에서 계산을 해버리면 일종의 핀 같은 효과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DCS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 이제 가속기들을 많이 꽂을 수 있게 해주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고요. 이게 설계도입니다. 이게 설계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칩을 만들 거고 밑에 보면 DCS 엔진이라는 게 우리의 독자적인 가속기를 제어하는 칩이고 일종의 뭐 구글의 TPU나 뭐 엔비디아 GPU처럼 우리가 새로운 가속기를 만들어 왔으니까 그 가속기를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체제 드라이버도 우리가 만들었고 또 그 드라이버를 쓸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일종의 토탈 패키지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하니까 실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반도체로도 만들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하드웨어에다가 저희의 이 DCS 기술을 칩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SSD도 꽂고 GPU도 꽂고 인공지능 가속기도 꽂아서 평가를 해보면 요 그래프를 다 설명드리기 불편하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뭐 가속기 성능보다 뭐 한 배 이상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CPU를 전혀 안 씁니다. CPU를 거의 안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PU가 2개밖에 없던 서버에서는 뭐 인공지능 가속기를 몇 개 못 꽂는데 이제는 우리 CPU를 쓰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가속기가 다른 가속기들을 제어하니까 CPU의 부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U를 거의 안 쓰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 인공지능 가속기나 GPU를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막 꽂아도 CPU는 계속 놀고 있고 인공지능 처리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요게 저희가 개발해온 DCS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사실 꽤 각광을 받은 기술인데요. 뭐 삼성 미래 연구재단에서 뭐 주목하는 연구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뭐 100대 기술로 꼽히기도 했고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각광받을 때는 제가 이게 인공지능에 유효하구나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저희랑 거의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일종의 인공지능 확장이 되는 걸 보여준 게 아까 보여드렸던 블루필드거든요. 그래서 이거 블루필드가 우리랑 다르게 한 개도 없네. 블루필드가 네트워크 카드에다가 스마트 기능을 넣어서 인공지능 가속기를 잘 제어한 것처럼 저희도 일종의 스마트 가속기를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랑 경쟁할 수 있구나 싶어서 이런 연구를 이제 다시 또 인공지능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입니다. 바로 오늘 이제 오늘 학회에서 발표한 거니까 아주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DCS 기술의 근거에서 이제 뭐 트레인 박스라는 일종의 대용량 대규모 확장 가능형 인공지능 학습기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 뭐 GPU나 인공지능 가속기를 10개, 20개, 40개 막 꽂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이제 대규모 가속이 되니까. 근데 이거 많이 꽂아 보면 결국 뭐 여러 가지 모종의 이유들 때문에 한 16개, 24개 정도만 딱 꽂아버리면 성능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포화되는 거죠. 수렴되는 거죠. 저희가 요 결과는 이제 최신 워크로드를 돌려가지고 뽑은 결과인데 뭐 성능이 안 나와요. GPU 많이 꽂아도 인공지능 가속기 많이 꽂아도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근본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단순히 가속기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그림 인식을 한다고 해도 그림을 가속기에 넣어주기 전에 뭐 전처리 과정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림을 뭐 잘라주기도 하고 뭐 사람 뭐 추려주기도 하고 압축을 해주기도 하고 일종의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속기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주로 CPU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CPU가 쓸모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CPU가 일종의 압축이나 뭐 분석이나 한 다음에 그 그림을 가속기에 넣어주면 가속기가 이제 그거를 가속하는 거였는데 예전에는 이 절대적인 인공지능 처리 용량이 많았기 때문에 CPU가 느린 게 이런 과정이 느렸던 게 안 보였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 프리페어레이션이라는 게 그 과정인데 하도 회색 모델 컴퓨테이션, 인공지능 계산, 모델 싱크로나이제이션, 인공지능 가속기를 서로 통시하는 거 이게 느려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우리가 점점 인공지능 가속기 잘 만들고 많이 연결하고 막 그랬더니 저 회색이 점점 줄어요. 뭐 더 빠른 가속기 달고 더 빠른 네트워크 달고 잘 이 알고리즘을 잘 돌렸더니 그 부담은 사라지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한 거죠. 근데 이제는 데이터를 준비해 주는 게 너무 느린 거예요. 이 연구가 그래서 시작된 거였는데 그러면 저
회색을 저렇게 줄이더라도 검정색이 느려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한 녀석이라도 특별하게 느려지는 부분이 없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밸런스를 맞추면 성능이 잘 나오겠네, 확장이 되겠구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게 저희 트레인 박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 기술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전처리, 아까 그 프리퍼레이션 데이터 준비해 주는 거, 걔네도 CPU를 쓰면 결국에는 CPU가 터질 테니까, 모자랄 테니까 일종의 그것도 가속기로 따로 만들자. 여기서 그래서 FPGA라는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그 가속기를 역시 이제 데이터를 준비해주는 그것도 독자적인 가속기로 만들어서 꽂습니다. 그게 1번 기술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거.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가속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준비해주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서포트를 해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니까. 그게 4번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데이터를 준비해주는 부분도 일종의 가속기로 빼내고, 그리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들의 이 용량, 한 녀석이 특별히 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적화 시켜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가속기 판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해서 빼내가지고 처리하고 계산기에 넣어주는 거리를 좁혀주기 위해서 작은 서버판을 만들고 거기에 스토리지, FPGA, 가속기를 딱 묶어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왜 좋냐면 큰 컴퓨터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디바이스들의 통신의 양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게 2번 기술입니다. 즉 꼭 필요한 애들끼리 가까이 묶어 놓으면 그러니까 통신량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원래 우리 DCS, 그 저번에 이 전에 말씀드린 기술의 핵심 기술인 디바이스들끼리 운영체제나 CPU를 거치지 않고 통신하는 기술까지 넣어주면 이제 이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산, 인공지능 계산 등등등의 높이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점점 계속 투자를 하기만 하면 확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연구 결과인 거고, 그것도 저희는 또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박스라는 일종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SSD 꽂고, 뭐 GPU 꽂고, CPU 꽂고, 인공지능 가속기 꽂아서 이 박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꽂아버리면 계속 성능이 잘 나오고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그런 결과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네 가지 요소 기술을 하나만 써도 안 돼요. 비율이 잘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다 같이 적용을 했더니 뭐 구글의 TPU 같은 계산기가 가속기가 256개 꽂혀 있는 궁극의 확장형 머신이 있었을 때 그놈과 비교했을 때, 하지만 걔는 CPU에 의존하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단순히 걔에 비했을 때 우리의 트레인 박스를 뭐 수십 개를 꽂고 이렇게 확장해 보면 성능이 뭐 50배, 60배, 80배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쉬운 얘기입니다. 계산기 많이 필요했구나, 메모리 많이 필요했구나, 확장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를 잘 배치해야 되고, 어떤 애들은 가속해야 되고, 어떤 애들은 가속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 다 고려하면서 만들면 성능을 수십 배씩 올릴 수 있겠거니,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인 거죠. 결국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오늘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였고, 저희가 이런 관련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스마트폰에서도 인공지능 가속하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주어진 시간에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인공지능은 실제로 기억나시죠? 사실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의 머리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사실 그 세미나도 1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뉴런오피 컴퓨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컴퓨터를 따로 만듭니다. 저희 같은 컴퓨터 아키텍트들이 사람의 뇌를 잘 모사하기 위한 컴퓨터를 만드는데, 그것도 1시간은 걸릴 세미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오늘은 딥러닝,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CNN, RNN 이런 걸 가속하기 위해서 그 워크로드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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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설명드렸어요. 이런 워크로드다. 그리고 이런 워크로드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 4번 조건, 계산기, 메모리 확장, 내부 확장, 외부 확장 이런 것들 달성해야 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컴퓨터들 솔루션들이 있고 자, 뭐 구글, 엔비디아, 인텔 모두 다 비슷한 길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게 오늘 세미나의 요점이 되겠네요. 시간을 1시간 정도 쓴 것 같은데 여기서 끊고 질문을 받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웹소문이 아는 부분인데 아까 좀더 비대지향적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분류를 사용하는 DNA 넥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을지 그다음에 또 어떤 동영상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포텐셜이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면 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그 의도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뉴로피크라는 거는 사람의 뇌를 모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형을 쏘고 이런 것들, 스파이크를 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자세히 모델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딥러닝에 유용하겠느냐?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유용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뭐 20와트, 30와트밖에 안 먹으니까 뭐 햄버거 하나 먹고 웬만한 인식 다 하니까 굉장히 좋지 않겠나? 똑같이 만들면 파워를 굉장히 적게 먹는 딥러닝 가속기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비행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새들은 날개짓을 하면서 날잖아요. 그리고 실제 파워 엄청나게 안 먹죠. 좁쌀 몇 개 먹고 막 비둘기 막 수십 킬로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았으면 우리가 제트 비행기도 날개를 휘두르게 만들겠죠. 근데 지금 비행기 그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즉 목적이 지금 제트 비행기는 훨씬 빠르게 날아가고 사람 많이 태우고 날아가니까 그런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현재 우리 딥러닝 가속기들이 가지고 있는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최적화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처럼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 때는 이게 과연 현재 지금 비행기보다 좋을 건지 비교해 보라면 저는 약간 걱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로노픽 가속기는 기존의 인공지능 딥러닝을 위한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워크로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연구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이유는 사람의 뇌를 똑같이 모사해서 지금 사람의 뇌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치료 같은 거를 컴퓨터로 충실하게 모델링을 해서 뭐 불치병을 개발하는 신약을 빨리 만들어 보겠다. 저는 그런 식의 응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이런 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딥러닝에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경쟁력 있는 결과가 나온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네, 연결해서 하나의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질문인데 아날로그 컴퓨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날로그 컴퓨팅 아까 제가 너무 로우 레벨이라서 너무 그 기술적인 거라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날로그라는 거는 아까 숫자를 만들지 않고 전류들의 뭐 이런 것들로 뭐 이제 그 전류의 강함을 숫자로 뭐 표시할 수 있으면 유용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병렬 계산 부분에 유용한 게 있는데 근데 결국에 그 전류나 전압도 우리한테 숫자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컴퓨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숫자를 전류로 바꾸고 전류를 숫자로 바꿔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비싸서 아직까지 이것도 이제 뭐 그러니까 뭐 경쟁력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그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쪽에 많으세요.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모바일로 이식하려면 아무래도 전력 효율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 전력 효율의 개선은 시대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제가 지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력 효율의 지금 개선은 어느 부분? 네네네 그 전력 효율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제가 학습과 추론을 말씀드렸는데 학습은 사실상 데이터 센터에서 GPU 수천 개 깔아놓고 가는 거니까 그쪽은 전력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물론 걱정하지만 뭐 전력이 넘버원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 같은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전력이 중요하죠. 이거 무슨 스마트폰 좀 몇 개 좀 켜놔서 꺼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인공지능 가속기라는 게 전력을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계산기 많이 쓰고 메모리 많이 가져오니까. 그럼 당연히 계산기 적게 쓰고 메모리에서 값을 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정확성이나 의용성이 떨어지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현재 기술로 파워를 줄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2배, 3배 줄여서 되는 게 아니고요. 20배, 30배, 100배를 줄여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의 파워 줄이는 게 나오려면 물리적인 데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진 반도체,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키텍처 같은 사람 분야의 연구라기보다는 물리나 소자의 영역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메모리 좀 더 적게 쓰기, 뭐 재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메모리 적게 쓰기, 뭐 계산기 0이 많은 계산 안 하기 이 정도잖아요. 거기에 뭐 몇 배는 해주겠지만 몇십 배는 못 해주니까 목표가 몇십 배, 몇백 배라면 이런 걸로 힘들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인공지능 만들었는데요. 교수님 그 싱크벨이 있고요.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 시간까지 하시는 분들에 감사하고 말씀 듣고 계시니까 조금 인더스트리 트렌드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속기의 발달로 CPU 성능을 증명하면 엔비디아에서 AI에 추가된 CPU와 GPU를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내놓을 방식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왜 엔비디아가 AMD 아니 암을 뭐 샀는가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있는데 뭐 제 생각은 뭐 좀 이렇습니다. 지금 CPU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버에 들어가는 CPU는 인텔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내부 구조를 저희가 보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해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지금 GPU도 가지고 있고 뭐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러니까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CPU만 가지고 있으면 완전 수직 최적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암이 예전에는 모바일용 프로세서였기 때문에 인텔의 서버 CPU만큼 성능이 안 나왔는데 요즘에 암도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서버용 CPU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인텔의 CPU에 의존하지 않고 암 CPU를 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솔루션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는 꼭 인공지능이 아니라도 일종의 그 모바일 시장에도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암을 가지고 있으면 IoT 시장에도 대비가 되겠죠. IoT는 아주 암 같은 작은 프로세서를 가지고 저전력으로 참고로 암이 전력을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무슨 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데서도 경쟁력이 생기겠죠. 뭐 이거는 뭐 꼭 제가 아니라도 다른 분들도 이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걸 같고요. 그 연구에서 사실 FPGA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그 딥러닝이라는 어떤 그 가속, 딥러닝 가속이라는 어떤 필드에서 FPGA의 어떤 밸류 솔루션, FPGA가 어떤 면에서 그럼 이제 사용이 될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에뮬레이션 모습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전해를 좀 말씀. 제가 잠깐 끊겼었는데 질문의 요지는 FPGA의 유용성인 거죠? 네, 그 딥러닝 예, 가속에서 FPGA의 솔루션은 무엇이 네네.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의도적으로 FPGA를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FPGA가 뭔지 잠깐만 설명드리면 FPGA는 하드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일종의 CPU나 GPU는 그냥 반도체를 딱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를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빠르죠. 하는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FPGA는 일종의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요소 블록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잘 구성을 하면 다양한 하드웨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CPU나 GPU보다는 많이 느립니다. 반면에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CPU나 GPU는 계산기의 숫자나 메모리를 가져올 수 있는 뭐 양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FPGA는 이런 것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FPGA는 CPU에 꽂히는 게 아니고 서버에 판에 꽂히는 거니까 많이 꽂을 수가 있거든요.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명확한데요. 주로 그래서 FPGA를 쓰는 쪽에서는 좋아하는 쪽에서는
CPU나 GPU에서 다루지 못하는 큰 데이터 워크로드를 쓸 때는 우리 FPGA를 연결해서 쓰면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FPGA를 많이 연결해가지고 큰 인공지능 서버를 빨리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또 원하는 것만 만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걸 빼기 때문에 파워를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FPGA를 좋아하는 쪽은 FPGA로는 성능도 잘 낼 수 있고 파워 적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FPGA를 싫어하는 쪽은 FPGA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FPGA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수백만 원씩도 하고 그러는데 비싼 거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가격 대 성능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또 FPGA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최적화가 안 되면은 CPU, GPU보다 느린 건 맞거든요. 이 돌아가는 프리퀀시 자체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도 거의 뭐 오픈 퀘스천이에요. FPGA가 좋냐 안 좋냐, 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희가 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저희는 FPGA가 좋다고 생각했고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빠르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솔루션들은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에이직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FPGA로 되는 건 에이직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큼 빨라진다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연구를 위해서 FPGA를 쓴 면도 있어요. 근데 뭐 절대적으로 뭐 오르냐 안 오르냐 거기에 대해서 어디 손을 들어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뭐 다르거든요. 네, 이정 교수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2시 반 대학인데 늦은 시간까지 거기 이제서 좋은 날에서 이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여기 함께 오늘 수업을 함께 해주신 오신나인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수업 관련해서 많은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